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가람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자, 개천절인 월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6년 만에 들려온 집단 탈북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 5명이 지난 5월부터 4개월에 걸쳐서 또 3차례에 걸쳐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살펴볼 텐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집단 탈북은 2016년 4월 유경 식당 탈북 사건 이후 6년 만입니다. 다만 사연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연입니다. 한국 교민과 현지에서 교제를 했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했다라는 얘기가 영화 같은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탈북 사건은 한 3가지 주요 특징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 동일 장소에서 탈북이 연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계속 나누어서 이렇게 탈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탈북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 그 학생과 그다음에 거기 현지 여종업원이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면서 결국은 그 이제 사랑을 그 맺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오는 과정이 두 번째 스토리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 MZ 세대들이 이제 여기에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도 지금 MZ 세대들이 굉장히 좀 약간의 기존과는 다른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삶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까지 감안돼서 이번 탈북 사건이 관심을 끄는 건 이런 3가지가 좀 그 배경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아주 관심을 끄는 그런 탈북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남성, 남한의 남성이 북한의 여성을 탈북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도를 그려준 겁니다. 어떤 약도를 그려줬는지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 내 고향이라는 그 식당이 그 여종업원이 근무하던 식당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일단 저곳에 이제 그 식당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또 쭉 가서 우회전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한국 대사관이 나온다. 그 후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일단 소개가 되고 있고, 저걸 토대로 해서 그 북한 여성은 탈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도 생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설전 변호사님. 네네. 저런 내용은 사실 좀 처음 접해보는 내용 아닙니까? 네네. 기존에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이 기사를 보고 뭐 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외국 그 식당 이런 그 주재하는 식당에 나가는 인원들은 굉장히 사상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북을 못하게끔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같은 어떤 장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네. 특히나 요즘에 북한에서 사상 체계를 그 흔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K 문화, 그러니까 K 컬처,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굉장히 막고 있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네. 많이, 그러니까 북한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북한의 MZ 세대들에게 많이 퍼져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끼쳐서 이번에 이렇게 탈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또 북한 내에 다른 가족들의 좀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남한의 남성은 여성에게 편지도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는 우리 땡땡이가 자유로운 곳에서 예쁘게 최고의 여자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자, 떳떳한 대한민국의 한 여자로 만들어서 남의 시선 그리고 눈총 받지 않고 너와 손잡고 걸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고향에 가서 평생 어려움과 감시, 통제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 생활은 기본만 살아도 자유와 인권, 사람의 권리,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사회다. 그래서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단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편지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소량의 돈을 보낼 테니 자주 신는 신발 깔창 아래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게끔 신발 깔창 아래 그것도 양쪽으로 분산해서 넣어두는 것을 추천했고 대사관에 도착하면 보안이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죠. 텔레그램 대화창을 깔아서 자신에게 연락을 해라라는 아주 디테일한 조언까지 지금 남한의 남성, 남자친구가 북한의 여성, 여자친구에게 편지로 작성한 글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도 연출된 것 같습니다. 지단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년 만에 단체로 탈북을 했다는 것 외에도 네. 이 탈북의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있는 유학생과 이 여종업원의 사랑으로 인해서 먼저 촉발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드라마가 연상이 됩니다. 네. 사랑의 불시착도 있지만 그 영화 있어요. 나의 결혼 원정기라고. 이 네. 수혜 씨와 이 정재영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과 남성이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여성과 남성의 사랑을 나누면서 얘가 되는 것이고 이때에도 둘이 만나기 위해서 현지의 대사관을 수차례 찾아갔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처음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쓰고 약도를 주면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통해서 굉장히 영화 같은 탈북 스토리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결혼 원정기 거의 지금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다. 더 싱크로율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들의 탈북 과정을 지켜보는 그 주변에 현지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도 지금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통화한 내용을 좀 전해왔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현지 소식통의 증언을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등 진지하게 교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그 현재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진지하게 교제해온 사실까지도 현재 교민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A 씨가 탈북을 결심하자 그 북한 여성이 탈북을 결심하자 교민 남성, 남한 남성이 A 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약도를 그린 편지를 전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 약도와 함께 편지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도움을 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지금 남한에서 꽃이 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전하게 한국으로 다 들어오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대상 A 씨 여성, 북한 네. 여성이 탈출한 이후에 그다음에 네. 또 다른 여성 이제 B 씨 그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던 그분도 탈북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보위부가 급하게 파견이 돼서 나머지 5명 중에 3명을 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이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5명 모두가 그래서 식당에 계신 모두가 탈북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안전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좀 들리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 아마 5명 모두가 안가에서 일단 네. 우리 정부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어쨌든 탈북이든 뭐든 우리 국가에 들어온 이상 입국한 이상 여러 가지 절차적 조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끝나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그것도 마치게 되면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라 네. 정부가 안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건 것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뭐 있는 안전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북한은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MZ세대, 아까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MZ세대의 탈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2년에 이제 김정은이 집권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을 보면 20대가 30% 그리고 30대가 24%예요. 그러면 20대와 30대를 합하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굉장히 충성심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의 문화와 관련되어서 노출도 많을 뿐더러 왜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러한 정권에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민생에 관한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남한에 대한 동경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오는 탈북자 수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재인 정부를 김정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에 대해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국경이 닫혔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MZ세대 탈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북한의 굉장히 좀 북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문정부 때와 지금의 윤정부 때랑은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과 방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그런 어떤 처분도 좀 달라지는 걸 분명히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과거 귀순 어부들 돌려보내는 그런 것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아마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영향도 적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2017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평균 탈북자 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개된 정보는 없습니다만 1,000에서 1,500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정도라고 매년 매년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 한번 볼까요? 6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급감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봉쇄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북한에서도 어떤 이런 코로나 이유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바뀐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들이 좀 말하자면 좀 하드한 쪽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네. 이런 뭐 지금은 과거에는 생계라든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탈북했지만 이번 탈북 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남 북녀의 어떤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탈북에 대한 분위기도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저희가 해봤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북한과 관련돼서 또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들도 이번에는 선보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동맹께 대하여 받들어 총 박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 124명으로 구성된 통합특수부대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조속히 완성하여 대북 정찰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국군의 날에 공개된 전략 자산 중에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이었습니다. 신형 현무 미사일로 관측이 되는데 굉장한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 한 발로 북한의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김재섭 위원님, 네.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 있다라고 우리 봐야 됩니까? 이게 지하 100m 정도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아주 강력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별명이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탄두 중량을 한 1톤 정도 이하로 줄이게 되면 사거리가 한 3,000km 정도까지 되는데 이 3,000km라고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발사했을 때 중국 전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미사일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한국의 무기 체계는 사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전역을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바운더리를 갖춰야 되는
아마 상황일 겁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이번에 이 공개된 괴물 미사일이 굉장히 위력적이고 지금 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연대를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경고 메시지로 읽히죠. 이런 네,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최근에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4번 북한의, 쐈나요? 뭐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상에서 지금 한미일 지금 대잠 그 특수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은 아닌가라고 지금 관측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미사일 뭐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현무5 같은 그 새로운 신무기를 이제 공개함으로써 어떠한 그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거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라면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군사적으로도 다른 좀 압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북한 문제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지금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 윤 정부는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독 마약과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죠. 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연예인이라든지 뭐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든지 일종의 사회 고위층 혹은 유명인들의 국한됐던 마약과의 어떤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가정주부, 공무원, 학생들,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간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윤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국민을 지키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앞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범정부 합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 최근에 돈 스파이크라든지 또 여러 관련해서 뭐 마약이 적발된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비틀거리면서 파출소로 들어가는 남성이라든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파출소로 들어가서 몸이 안 좋다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팔뚝이나 이런 부분에 주사 바늘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포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원룸 화장실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이 또 찾아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97억 원어치, 2.9kg, 9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다름 아닌 원룸 화장실 천장에서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채로 발견됐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마약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21년도 한 5년간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밀수 단속량이 69.1kg이었어요. 근데 2021년에는 1,272.5kg. 그러니까 그 4년, 5년 사이에 18.4배가 증가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렇죠. 그런 불렸었는데 이미지가 있었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가 꽤 됐고 이제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마약 신흥 강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할 수 있다, 마약과 접촉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제는 주부 그리고 10대, 20대들도 굉장히 쉽게 마약을 접근할 수가 있고 마약이 신종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사라든지 이런 마약의 종류가 아니라 젤리, 사탕 이런 것처럼 그냥 봤을 때 거리낌 없는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숙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깝게 침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발이 안 됩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 요즘에 그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방송이 됐었지만은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의 거래 방식이 늘어나면서 어디 던지고 가면은 그거를 그렇죠. 찾아가는 근데 인터벌을 두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장소라는 것들이 굉장히 흔한 장소고 굉장히 외진 곳이고 또 네. 외진 곳도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뭐 어디 도시가스관 위에 배관 위에 놔둔다든지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놔둔다든지 정말 그렇게 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 그러니까 단속 자체가 좀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로 만나가지고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투약자를 검거한 다음에 그 위에 상선을 잡기 위해서 거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검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던지기 수법으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검거 자체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현장 검거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SNS, 그러니까 보안 메신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가는 방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 스파이크 씨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었는데 돈 스파이크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필로폰 어떤 경로로 구하신 겁니까?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를 성실히 임해서 제 대학에 받겠습니다. 마약은 뭐? 자, 최다희 변호사님, 돈 스파이크도 이 검거됐을 때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30g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네. 이게 몇, 일반적으로 하면 0.3mg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1000회분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요. 물론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명을 했냐라고 하면 이게 체격이라든지 아니면 초범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분도 많아서 1000회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느냐? 혹시 본인 스스로가 그냥 투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통과 관련된 것이 그렇죠. 있느냐? 예.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는 저렇게 다량의 마약을 그럼 과연 어떠한 경로로 구입을 하게 됐는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텔레그램이라고 하죠. SNS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 SNS를 통해서예요. 아까 이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SNS를 통한 마약의 구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 이것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 10대, 20대들도 굉장히 구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의 전문가인 수사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공급망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되지 않도록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공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마약이 우리 조직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마약을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마약청도 설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수사하는 수사진들의 어떤 규모가 마약을 취급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범죄자만큼 또 마약이 유통되는 양이 늘어나는 만큼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사 인력도 굉장히 적고요. 치료 인력도 적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입하는 방법을 통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 인력 자체가 적어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마약만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또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늘리고 전문적으로 마약만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기관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범률도 굉장히 높지 않아요, 마약은? 특히나 마약이 재범률이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32%에서 36%.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른바 은어 중에 출소뽕이라는 단어가 있대. 이게 뭐냐면은 갔다가 이 마약 때문에 이 고생했던 사람, 투약했던 사람이 이제 죄를 치르고 나오면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다시 마약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재범률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재활 치료 같은 걸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대상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9개 지부에 10명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인력 부족하다. 거의 한 명이 100명 이상을 담당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들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 공급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건 사후 치료가 조금 어렵다고 본다면 그럼 공급을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 경찰, 국정원, 관세청 이렇게 다 나누어져 하고 있거든요. 이러지 말고 이 모든 것들 하나의 모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총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좀 효율적이고도 좀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과거 범죄와의 전쟁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에 앞장서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비슷한 취지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규모 마약 거래의 배후 세력을 추적하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마약 유통 사범을 단속하는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마약 범죄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척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경이 없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인 마약 대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윤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이게 마약이 그 국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마약 퇴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마약은 국제 간의 거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 공조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게 공급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제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마약에 손댔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 가량이 다시 한번 마약에 손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공식적인 통계만 그 정도면 사실은 비공식적 통계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다시 손을 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재활과 치료, 그다음에 공급 차단, 국제사회 공조 이 모든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해야지만이 겨우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약이 없는 세상이 청정 나라라고 불렸던 과거 대한민국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달 가까이 미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미행을 한 쪽은 지금 친야 성향의 유튜버들이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충분히 안에서 많이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쌍방이 충분히 할 말은 말씀 나눴고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자,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을 한 달 가까이 미행한 자동차로 미행한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 네. 앞서 제가 친야 성향의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림공감TV 출신이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야 유튜브 성향을 넘어 사실 열린 공감 TV는 지난 대선 때 뭐 한동훈 장관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의혹까지 방송했던 그런 친야 쪽에서도 아주 굉장히 강성 그런 유튜브 방송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취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네. 사실은 취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당하게 지금 이게 그 당사자가 그걸 위협으로 느낀다면 이거는 바로 이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11월 대선 때도 김혜경 그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뭐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해서 바로 경찰이 접근 금지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공연한 취재라고 하더라도 파파라치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당사자에겐 공포감과 그다음에 그 뭐랄까요 사회로부터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더군다나 이제 한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동선을 역추적까지 해서 막 다녔다는 그런 네네. 보도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24시간 뭐 장관이 국무위원이고 장관이니까 공인으로서의 뭐 그런 어떤 그 감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적으로 감시를 받아야지 이렇게 모든 사적인 퇴근길까지 이렇게 감시를 받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인권 침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런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공감 TV는 지금 아니라고는 하고 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한동훈 피해자, 한동훈 장관을 미행한 용의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미행한 A씨 등 최근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 포함해서 쫓아지 않았다는 겁니다. SUV 차량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을 했다. 헌재 갈 때도 따라갔고 뭐 정부 청사 갈 때도 따라가고 국회를 갈 때도 따라가고 이제 이것을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장관을 보좌하는 그 보좌진들, 참모진들이 저 차가 수상하다. 저 차가 계속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저 차가 보인다라고 했고 심지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파트 입구를 맴돌고 있는 그 검정색 SUV 차량이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결국 고발을 했고 경찰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조사를 했다. 그러나 미행 목적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무엇인가를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어떤 내용의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열린공감TV가 과거 한동훈 장관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까지 방송을 했던 친야 성향, 극친야 성향의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열린공감TV는 지금 이번 스토킹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스토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열린공감TV의 입장입니다. 열린공감TV는 아무리 정당한 취재라도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밉다고 위법하게 취재를 하는 것은 기자가 지양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요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의 그 어떤 양태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네. 정치인들 내지는 어떤 뭐 고위 관료들을 계속 밀착 취재하는 방식으로 많이 유튜브의 컨텐츠들 채우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우리 이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선거를 뛰다 보면 항상 유튜버들이 그 후보자들을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렇죠. 따라다녀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혹시 말실수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경호처가 뭐 사람을 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가 잡히면은 그것이 또 화제가 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뭐 바이럴로서 전파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과거 어떤 컨텐츠를 정제해서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낸다기보다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떤 실수가 나오는지를 밀착 취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아마 이런 좀 비윤리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구독자나 조회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네. 그것도 어느 정도 그냥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윤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때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이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위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나라에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일을 함께 하다가 따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의 출신이 지금 이제 스토킹을 한 겁니다. 그 회사는 시민 언론 더 탐사라는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재의 일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한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오히려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 한동훈 장관 관련 제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 중이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볼게. 열린공감TV에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한 서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왜 떨어져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그 내부에서는 저는 뭐 그때 대선 때 있었던 열린공감TV가 워낙 좀 많은 논란에 사실 쌓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부 갈등 요인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지금 뭐 시민 뭐 탐사 보도 측인가 하는 그쪽 측도 사실 마찬가지 정당한 취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당한 취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997년도에 그 사건 다이애나 비가 그 사망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그 이혼했던 다이애나 비가 어느 호텔에 묵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파파라치들이 밖에 오토바이가 다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쫓아갔거든요. 그렇죠. 계속 100km 이상으로 시내를 밟다가 결국은 그 차가 교각에 부딪히면서 전원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파라치들은 그랬어요.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취재라고 하더라도 취재 윤리의 금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불안감과 과도한 공포감을 느낀다면은 이건 취재가 아니라 스토킹과 협박인 거죠.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시민 뭐 연대 뭐 언론 탐사 측인가 하는 데서 시민 언론 더 탐사 네. 취재 일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궤변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명백하게 사과하고 중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좀 성찰이 있어야 될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기자들이 워낙 많고 또 언론사들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취재원을 만나서 녹음기 틀어놓고 뭐 이렇게 받아 쓰는 것 가지고는 특종이나 단독 취재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취재들이 있죠. 뭐 한 곳에서 오래 기다린다든가 누군가를 아니면은 또 위장 취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잠입 취재를 한다는 방식들은 있습니다만 스토킹 취재를 한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던 소식이어서 본인들이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몰래 쫓아다닌 것. 물론 뭐 언론사들도 자사 차량을 타고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분명 로고가 있는 차량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송사고 어떤 신문사인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정당한 취재라고 볼 수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악의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 언론 더 탐사 측도 입장을 낸 것을 보면은 네. 최근에 관련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예요.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언론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취재의 일환이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에 또 다른 면을 본다면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재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 언론사에 누구고 어떠한 것을 취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입장을 보면 한 달 동안 그냥 본인의 동선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을 보면은 예를 들면 국회에서 끝난 날은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법무부에서 끝난 날은 법무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모든 동선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불안감이 컸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취재인가? 취재에도 일정한 방법과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넘어섰다면 이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이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꽤 무거운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스토킹이 예전부터 상당히 사회적인 중범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신당역 이 맞습니다.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스토킹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가 더욱더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한 달 동안 본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취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언론사인데 이러한 걸 취재하고 있다는 목적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취재라고 하더라도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알 권리가 과연 무엇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재의 범위는 벗어났다 이렇게 벗어났다. 판단하고 범죄 혐의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원래 사인 간의 어떤 이러한 뭐 위협이라든지 어떤 미행이라든지 쫓아다니는
면서 괴롭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일단 공익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무슨 제보가 있었을 때 그걸 취재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탐사 측도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서 어떤 스토킹을 당했다고 해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도 상당히 그 해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연극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취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뻗치기라고 한다는 소위 이제 우리가 뭐 뻗치기 오래 기다리는 오랫동안 부분. 한국에서 네. 기다리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저는 뭐 예로 들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옛날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뻗치기를 많이 하고 있던 기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들 까지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한동훈 장관 케이스 같이 한 달 동안 그냥 말없이 그냥 쫓아다닌다든지 이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어떤 확인하고 싶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취재 요청을 한다든지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쪽에서 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이용해서 언론사에 그걸 적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제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용의 미가 필요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언론사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프로토콜을 지켜가면서 그 취재 윤리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하는 그 딱 틀 안에서 좀 지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경우에 이제 유튜버로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유튜버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선거를 뛰어보면 굉장히 잘 압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현장에 이제 와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을 물리치고 내지는 그 안에서 현장 관계자들까지도 막 손으로 밀어가면서 후보 가까이 다가가려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호의 이유라도 그다음에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자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자제시키는 장면들을 계속 송출을 하면서 이거 봐라 지금 나 취재 못하게 한다. 나 지금 핍박한다, 겁박한다 하는 식으로 사실 계속 어떤 호도를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많이 해요.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프로토콜을 지키고 경호상의 이유로 물르게 하더라도 이거 나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유튜브 채널은 흥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게 정상적인 어떤 후보의 홍보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근절을 해야 되는데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좀 너무 지나치다.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윤리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취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튜브가 너무 좀 난립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도 그들 사이에서도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재 윤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어떤 취재원을 취재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과도하게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자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최단 변호사께서 뭔가 손을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도 관점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많은 가능성, 그러니까 언론 취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적 인물이라는 거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 공적 인물에 대한 것들이 보통은 일반적인 사적 인물보다는 더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론이에요. 이제 헌법상에 사생활에 모든 사람의 사생활이 있지만 공적 인물은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를 더 많이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도 내재적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침투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적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시면 퇴근한 이후예요.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집 앞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들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공적 인물이 공적 인물로서 수행하는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근데 퇴근하고 나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집 앞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의 범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과거에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어떤 지금도 법률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끝까지 가야 일반인들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적 사건의 그 스토킹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중하게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 이게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드러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얘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꼭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소 고발한 것도 그렇게 취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로 보면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회 전반에 걸친 것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 그러면 내가 그것도 오롯이 감내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 나만 내가 그냥 이거 뭐 괜찮다고 용인하면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각심과 어떤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거는 공적 인물이 오히려 더 그 국민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보고 하나 좀 지적할 것은 자꾸 이제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언론들이 이렇게 취재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 권리로 말은 포장돼 있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진영의 이익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자사의 이익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로 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사역으로 포장을 하는데 국민들이 최소한 이제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민 윤리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하자면 장사를 위장한 그런 이제 취재 보도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지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어떤 조사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악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정치 보복의 타겟이 문 전 대통령임을 이번에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로서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9개 기관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조사의 일환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이건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형식적이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차례 거부를 당했는데 한 번 더 계속해서 거듭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이제 서면 조사를 통보를 했고 네. 거절됐다. 이메일 수신을 이제 바로 반송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서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은 어렵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저 서면 조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앞서서 신문 읽어주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지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서해 해상에서 이제 그 시신이 훼손되고 월북을 했다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월북이 났고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는 국정원에서 우리가 이 자료가 삭제됐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고발을 했으면 당연히 수순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에서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게는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못 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되어서 인권이 어느 정도가 되었고 우리나라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믿고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강력 반발했다라고 신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재명 당대표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보시죠.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불쾌하다라는 어떤 감정까지 드러냈다고 합니다. 불쾌할 일인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가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 네. 있지만 정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 대통령까지 지냈던 전직 대통령이 나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입장이죠. 그 부분은 이런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사에 나오듯이 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감사원에서는 그 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히나 이 사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 국방부와 그다음에 해경과 다 관련 기관들이 네, 전부 뭐 다 국정원도 있을 수 있고요. 정보를 네. 통합해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자료, 어떤 기본적인 자료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감사원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또 그 검찰에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까지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유가 될 여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자료들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의문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대답과 응답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먼저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가 꼭 필요한 경우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마지막의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다 기저의 모든 자료들이라든지 어떤 그 밑에 있던 아까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져도 늦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7월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당연히 뭐 전직 대통령에서 뭐 유쾌할 일은 없죠. 이것이 불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정치 보복 프레임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네네. 시점도 상당히 참 공고롭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9월달 내내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찌 보면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고 네. 9월 말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 네. 결과로서 외교 성과가 없게 되자 지금 국정감사까지 이제 내일부터 내일 이제 시작이죠. 국정감사가 네네. 시작되는데 이 와중에 이런 것들을 터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을 아무래도 것이다. 그런 것이 없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국민들 보시기에 유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2019년에 당시 이제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검찰을 부정하느냐? 바로 피의자로서 취급하고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다루면 된다. 그렇게 눈치 보면 안 된다. 즉각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감사원의 조사라든지 검찰의 수사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일관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나를 향한 수사는 불쾌한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한다.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일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게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 감사원 조사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는 평화의 댐 사건으로, 그 다음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그 율곡 방산 비리 사건으로 감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사원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9개 기관을 지금 다 감사 대상에 놓고 감사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단계, 만일 그렇다면 이제 안보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안보실은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안보실의 최고 수장, 그건 대통령. 사실 그 안보실장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참모잖아요. 권한과 그 책임을 갖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분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분께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고 질의하는 정도 수준의, 이게 검찰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그런데 이제 전화로도 나는 우린 거부하겠다. 그럼 이메일로도 우리도 다 거부하겠다. 아예 지금 수신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말하자면은 이 조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의혹 해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나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아쉽다,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에서 어떤 걸 질문했는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관련 첩보를 언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문 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대답이고, 그리고 심지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또 감사든 뭐든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단계의 어떤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아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질문들, 지금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던진 그 질문들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로 안보실에서.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글쎄요. 안보실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또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두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서면 조사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는 사이에 최근에 지난달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안타깝게 숨진 그 피해자의 유족들은 결국 2년 만에 시신이 없는 상태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유족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햇수로는 3년 만에 동생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장례식을 마쳤으니까 그동안에 발언했던 수위보다 좀 더 강력한 발언들을 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좀 심하게 좀 질타하면서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곧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고발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인지 이 나라 국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유족들의 마음은 무너질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2년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강하게 몰아붙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고발 조치가 됐습니까? 네, 실제로 이 유족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이미 고발을 검찰에 했고요. 지금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전 정부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감사라든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고발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것도 어떻게 돼서 사망을 했고 이제 유족이 주장하는 바로는 처음은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데 월북으로 바꾸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유족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본인들의 검찰 고발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실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고 검찰이 고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검찰의 수사 절차에 따라서 피고발인인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면 조사를 요청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를 한다면 검찰은 감사원과는 달리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때 강제 수사를 결정할지는 또 봐야 되겠죠.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야당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 가족이 지금 사망을 했고 가족이 사망한 것에 대한 경위를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임 자체가 아니라 이 자체가 시발된 것을 이렇게 보시면 전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거였어요. 강한 추정이라 있었어요. 당시에서도 당시에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 군사력이라든지 경찰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떤 보완된 정보를 통해서 기밀 정보를 통해서 판단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월북이 추정된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해경에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었어요. 아니 객관적인 증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판단만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의문이 거기서부터 들어요. 이것이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문제인가? 이것은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물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어떠한 군사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참모진이나 국방부나 뭐 국정원, 해경에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통치행위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사법 처리의 영역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의문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이걸 거부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 아니다. 당연한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감사원이 얼마나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지 정쟁으로 얼마나 더 이끌고 가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시작부터 드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맞불 형식인 것 같은데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어디든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전직 대통령을 검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적 의혹이나 뭐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으면 성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한 지 며칠 안 되는데 뭐 정인으로 참석을 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상하다. 그렇게 정치적 판단이 없나?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그럴까? 안보에는 여야가 없죠. 그리고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잘하셨으면 부르겠습니까?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동호 의원님만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자, 한 의원님 정리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자, 국감장에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또 하나 이슈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소식이 이번 국감의 아주 핫한 이슈가 될 겁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트가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요즘에 좀 많이 도드라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 전 공무원 등을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이재명, 정진상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두산건설 50억 원, 제3자 뇌물 혐의, 여기에 이재명, 정진상 담당 공무원이 공모를 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도 저희가 뭐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네이버 그리고 뭐 분당 차병원 이런 곳들을 한 10여 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재명 대표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검찰은 세웠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큰 얘기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 역시 정진상 정무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 이런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검찰은 기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뭐 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성남으로부터 인허가 관련된 이익을 받고 그것을 성남시에 돈을 준 게 아니라 성남FC에 줬기 때문에 제3자 네.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수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재명 전 그 당시 시장과 관련이 있는 이것이 이제 이제까지 핵심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과 정진상도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재명과 정진상도 검찰에서 봤을 땐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되어서 수익을 향유하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어떤 뭐 증거라든지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뭐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관련자들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뭐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공소장에도 적시가 됐고 앞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왔다면 상당한 수사의 진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보도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한 번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잇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입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성남FC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광모 씨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 영입한 정치 지망생입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당내에서도 약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아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님이 며칠 전에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제 뭐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급한 결론은 아니었나. 왜 그러냐면 보통 법률가들은 기록을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면 또 수사 기록이라는 것이 또 나중에 재판 가서도 무죄가 되는 경우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무죄율이 높지는 않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조홍천 의원께서 그렇게 불법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성급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듯이 성남시 전 공무원과 두산그룹 관계자에 대한 어떤 공소장에 지금 적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이에요. 네. 검찰은 이렇게 자기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 뇌물 공여라고 한다라고 뭐 당연히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공범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는 이제 차후의 수사에
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미 어찌 보면 이 사건에서의 일부분에 대한 공소장에서 공범 관계로 밝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수사에서 과연 이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재판도 공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제3자 뇌물 공여가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뭐 성남 FC의 수익이 같더라도 성남 FC와 이재명 당시 이재명은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당연히 구단주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득을 얻었냐? 그러면 지금 대충 뭐 나오는 얘기로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 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이득이 뇌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은 한번 결론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뭐 이재명 당대표 연관돼서가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이런 성남 FC와 같은 단체들 거기에 대한 광고나 후원금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름할 수 있는 저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 FC 일반 프로축구 구단과 다르게 성남시가 운영 관리하는 그 시민 구단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성남 FC 구단주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된 것인데 지금 이제 솔잔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 성남 FC를 살리기 위해서 성남 FC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이게 제3자 뇌물 공유가 되는 것이냐 이건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 이제 이번 이 성남 FC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성남지청에서 다뤘던 사건인데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재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한번 그전에 수사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한번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왔었던 것이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뭉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분명히 그런 것이 있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지자체 단체장의 그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된 다른 비슷한 사례들에서는 사실은 유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법리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 그 수사 과정에서도 뭉갰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사를 좀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여론 속에서 다시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조건적인 정치 탄압이고 이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간 이 성남 FC 사건이 이루어졌던 진척 사항들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지금 적법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범이라는 것을 적시하는 것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과거와는 다른 어떤 국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공범으로 그래도 검찰이 자신 있게 적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결과를 좀 우리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 이득을 얻었을 때 그것을 환원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원래 15%를 두산건설 측이 내놓기로 했는데 10%만 내고 5%는 그러면 너희들이 현물로 그러니까 성남 FC에다 좀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산건설이 사실은 그 개발로 지금 이득을 본 것은 거의 1조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럼 성남 시민들이 온당히 받아야 할 그런 말하자면 재산을 오히려 싸게 받은 셈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뇌물로 볼지 제가 법리적 공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직자로서 성남시 손실을 끼친 것도 그 많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입증이 되면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들여다봐야지 무조건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야당이 정치 쇼다. 여당이 정치 쇼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 출신이신데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좀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올해가 지나기 전에 기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 전 대표 관련되어서 뭐 진술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구속되고 그건 뭐 다른 건이죠. 나서 사직서를 뇌물, 그러니까 본인에 관련된 뇌물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화영 대표의 구속 이후에 이화영 대표의 뇌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은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화영 대표를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어떤 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이화영 대표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언론과 이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더욱더 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 이화영
전 대표의 사표를 냈기 때문에 킨텍스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대표의 어떤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검찰 수사가 또 오래 걸리면 그만큼 또 정쟁은 더 뜨거워질 텐데 이번 국감에서도 그런 정쟁은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약간의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전 정권을 좀 비판하는 여당의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안보 통일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정부에 있었던 일들이 또 쟁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법사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이 또 쟁점이 되겠고. 네. 그래서 이번 이번 정기국감은 이게 적과 동지가 어느 선인지 그리고 주제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게 따지는 선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 가지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만큼 야당도 여당을 반격하는 그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쟁의 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저 멀리 인도네시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120여 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yang meninggal di stadion ada 34 kemudian yang lain tinggal di rumah sakit saat upaya proses penanganan.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완전 아수라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르르 다 뛰어나와서 그만큼 축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걸 넘어서서 광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 보시는 영상이 아레마가 2대3으로 홈 경기에서 패한 거예요. 홈 경기에서 패한 게 정말 드문 일인데 홈 경기에서 패하니까 관중들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난입을 한 겁니다, 경기장으로. 근데 저 관중들이 난입을 하니까 관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사태를 진압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에 오히려 더 놀라서 관중들이 출구로 몰리면서 저런 대량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정부에서는 사망자가 한 174명 정도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 사망자도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25명으로 다시 집계를 했는데 왜냐하면 병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망자들이라든지 중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여러 명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니까 중복되어서 집계가 된 것이라 처음보다는 좀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예.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질문은 좀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쭉 봤더니 이 축구 클럽의 클럽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던데 굉장히 응원 문화를 아주 과도하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맞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번에 어떤 과격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네. 그런 응원 문화가 상당히 영향을 좀 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응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이게 시합 중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중요하죠. 이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도 역할을 하게 되지만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훌리건들 때문에 막 그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폭력 시위로 변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번 역시도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국의 대응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 그 경찰들이 어떤 진압복을 입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주 있었던 예, 일이다라고. 뭐 충돌이 예견돼 있었고 이런 부분이 어떤 난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을 보면 진압복과 진압봉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파에서도 경기장 내에서 체류탄을 못 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체류탄을 피하면서 지금 그 관중들이 몰리면서 지식사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응원 문화도 물론 과열된 응원 문화도 문제지만은 어떤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축구 경기장 안에서의 진압 방식 이것도 좀 과하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고된 참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경기장 정원이 38,000인데 42,000명을 저 입장시켜서 사전 당국에서는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규모 참사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도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애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연휴죠.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푹 쉬시고 내일 더 저는 신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